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터리 디바 메이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핸더슨빌에 사는 21살의 로렌 에이지는 활기차고 꿈도 많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또 체조대회에 나가서 자주 입상할 정도로 재능이 있었죠. 춤도 잘 춰서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경력이 있을 정도예요. 게다가 공부도 잘합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범죄학을 전공하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2015년 7월 중순, 로렌이 엄마 셰리에게 친구 한나와 웨이크 페스트라는 그 행사에 가도 되는지 허락을 받게 돼요. 웨이크 페스트는 매년 열리는 웨이크 보딩 대회로 3일간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선수들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대회였었고요. 심지어 이번에 집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꽤 가까운 센터힐 호수에서 개최가 되더라고요. 이게 완전 타이밍이 딱 좋은 거예요. 이 대회가 경기뿐만 아니라 또 파티로도 유명했었는데 아무래도 3일 동안 열리는 경기다 보니 수많은 젊은 팬들이 근처 캠핑장이나 오두막에서 아예 투숙을 한다고 합니다. 낮에는 경기를 구경하고 오후에는 호수에서 물놀이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대회를 보러 오는 사람도 많기도 하고요. 엄마는 딸이 3일 동안 그 젊은 남녀가 혼숙하고 총일 술 마시는 파티에 가는 게 좀 못마땅했어요. 그래도 친구 한나랑 간다니까 좀 고민을 했죠. 사실 한나랑 로렌은 엄청 친해서 주변에서 쌍둥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로렌이 자기가 오두막 숙소 잡고 한나랑 둘이서만 진짜 안전히 지내겠다면서 엄마를 설득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 할 일도 잘하고 또 약속도 잘 지키는 딸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엄마도 별 수 없었죠. 결국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꼭꼭 약속하고 그제서야 딸을 보내주게 돼요. 2015년 7월 24일 로렌은 친구 한나와 웨이크 페스트가 열리는 센터힐 호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호수에 보니까 일행이 더 있더라고요. 바로 한나의 남자친구 아론 릴리 그리고 그의 친구 크리스 스타우트였죠. 로렌은 좀 당황했어요. 분명히 한나랑 둘이서만 온다고 했었는데 게다가 크리스는 아예 초면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전에 내 남자친구 봤지? 아론. 그리고 여기는 내 남친 친구 크리스야. 아니 숙소도 같이 써야 되는데 솔직히 불편하죠. 근데 이미 여기 호수에 도착했고 또 로렌 엄청 기대하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약한 오두막에 가자 하는데 한나가 숙소 예약을 안 했대요. 그리고 캠핑장으로 향하는데 경기를 하는 호수가 사실 좀 꽤 컸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작은 섬이 있을 정도예요. 그 안에 위치해 있는 캠핑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카누나 보트로만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로렌은 당연히 그 오두막에서 지내는 줄 알고 텐트 안 챙겼죠? 그런데 한나가 텐트를 달랑 한 장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남자친구랑 둘이 쓰고 싶대요. 그러면 로렌은 그냥 밖에 해먹을 치고 자야 되는 거예요. 로렌은 가져온 텐트도 없고 이제 와서 숙소를 다시 구할 수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크리스랑 근처 바위 기슭 나무에다가 해먹을 걸고 3일간 지내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가 마을이 그 바위 기슭이지 거의 절벽이에요. 한쪽 높이가 한 10m, 또 다른 한쪽은 27m나 되는 꽤 높이가 있는 곳이었죠. 여기에 해먹을 걸고 자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선 이 절벽에 해먹을 설치해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벤트 특성상 물가다 보니까 안전요원들이 있기는 했지만 참가자들도 관리 인원들도 이런 숙소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진 않았던 거예요. 어찌저찌 이렇게 잠잘 곳은 해결하고 다음 날인 7월 25일 로렌과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파티를 즐기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술도 마시고 신나게 놀았죠. 그렇게 한참 놀다가 다음 날인 7월 26일 새벽 그제서야 텐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들 골아 떨어졌고요. 그렇게 한 몇 시간쯤 잠들었을까? 해가 떴고 한나는 잠에서 깨게 돼요. 그리고 친구 로렌이 잘 쉬나 확인하러 갑니다.
사실 자기가 텐트에서 잔다고는 했지만 내심 밖에서 재운 게 미안했거든요. 그렇게 친구가 있는 해먹을 확인하는데 로렌이 없어요. 한나는 혼자서 자고 있는 크리스를 깨워서 아니 내 친구 어디 갔냐 물어봤죠? 근데 크리스도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벽에 로렌이 혼자 일어나는 건 봤는데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냥 잠결에 뭐 어디 가나 보다 슬쩍 뭐 화장실 가나? 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한나도 뭐 그러면은 금방 들어오겠지 하고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는데 저기에 로렌의 지갑, 핸드폰, 심지어 신고 왔던 슬리퍼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 물건들은 어디 갈 때 꼭 필요한 소지품들이잖아요. 친구들은 혹시 로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따로 신고를 한다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로렌의 실종을 눈치챈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그녀의 엄마, 셰리였습니다. 둘이 매일 통화하고 연락을 이어왔는데 26일부터 전혀 답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오후가 되도록 딸하고 통화가 되지 않자 불안함에 몇 번이나 전화하고 계속해서 문자를 남겨두고 있었죠. 그리고 같은 시각 센터힐 호수에서 보트 낚시를 하던 주민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조심스럽게 확인해보는데 그건 한 여성의 시신입니다. 그녀는 얼굴을 물속에 담근 채 엎드려서 떠 있었죠. 곧장 경찰이 출동했고 신원 확인 결과 그녀는 로렌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전후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친구들을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날 보트를 타고 섬 밖으로 나가서 술도 마시고 파티를 즐겼고 새벽 2시쯤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다들 술에 잔뜩 취해서 잠에 들었었고요. 이때 커플은 텐트로 가고 크리스와 로렌은 해먹이 있는 바위 절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자는데 그때 크리스가 옆에 있던 로렌이 일어나서 뭔가 어디론가 가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술에 취해 있기도 하고 잠결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잠에 들었다. 안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하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전날 로렌이 한 말이 생각났다면서 경찰한테 따로 전하는데 그게 이따 새벽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라는 말을 흘려가면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주의 깊게 듣진 않아서 누굴 보러 갔다고 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기억은 아침에 한나가 자신을 깨우고 그제서야 로렌이 사라진 걸 확인했다. 그리고 한나 커플과 함께 부두에서 그녀가 오길 기다렸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럼 한나의 증언은 어땠을까요? 한나는 크리스의 증언을 듣고 로렌이 누구를 만나러 갔나 보다 싶어서 그냥 기다리면 되겠다 싶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죠. 근데 이때 경찰이 무언가 이상한 걸 느끼게 돼요. 그게 크리스랑 한나가 진술 내내 극도로 긴장한 듯 보였는데 반면에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슬퍼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니 지금 친구의 시신이 막 발견된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크리스는 조사 과정에서 한나에게 농담을 하기까지 해요. 경찰 총 뺏어가지고 우리 달아날까? 이런 실없는 소리나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나한테 좀 입 좀 다물라고 욕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을 찾게 되는데 그건 로렌의 고등학교 친구 케이시였습니다. 그녀는 이 경기를 보러 왔다가 파티에서 우연히 로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오랜만이다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이때 로렌이 좀 의아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니 혹시 케이시네 오두막에서 같이 보내도 되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자기가 오두막에서 묵는 줄 알고 여기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무슨 절벽에서 해먹 피고 잔다면서 너무 무섭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가는 길도 막 줄을 잡고 가야 될 정도로 가파르다고 불평하더라고요. 케이씨는 그날 기억을 더듬으면서 특히 로렌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애랑 같이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했다고 진술합니다. 사실 크리스가 로렌한테 좀 플러팅을 했나 봐요. 근데 로렌은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스랑 같이 지내는 걸 더 싫어했다고 해요. 케이씨도 친구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자기도 일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맘대로 막 다른 친구를 데려가기 좀 그랬던 거죠. 결국 로렌은 다시 해먹에서 그냥 지내겠다라고 하고 그때 헤어지게 됩니다. 경찰은 대충 전후 사정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해먹이 설치된 곳이 위험한 장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아닐까 싶어서 사고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녀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사고 당시 로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법정 한도의 2배가 넘을 정도더라고요. 게다가 허벅지 등 몸에 멍들이 좀 남아있었었고요. 이걸 토대로 경찰은 사고사로 그냥 거의 확정을 짓게 됩니다. 부검이 또한 몸에 남은 타박상을 봐서는 아마 그냥 절벽에서 떨어져서 바위 위에 떨어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은 채 물에 빠져서 익사했을 거라고 추정하면서 사인을 외부 충격 및 익사로 결론 내렸죠. 마지막으로 로렌이 생리대인 탐폰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증거로 성폭력 가능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손톱이나 몸에서 나오는 DNA 검사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로렌은 사고사로 확정이 되어 사망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서 작성도 현장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요. 즉, 범죄나 살인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거죠. 그날 정황을 추정해보자면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많이 마셨고 잠깐 누굴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나가던 중에 발을 헛디뎌 실족하여 익사했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면 거기에 관해서 조사가 좀 이루어졌어야 됐던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저처럼 이 결론에 의의를 가졌던 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바로 한나와 친구들을 조사했던 경찰이었습니다. 조사 과정 내내 이 세 친구들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경찰 측에 더 주장했지만 모두 묵살당했고요. 그리고 로렌의 사망에 의문을 품은 사람은 또 있었죠. 바로 로렌의 부모님. 사실 사건 전날 로렌이 갔던 바의 안전요원이 묘한 제보를 했던 거예요. 그는 로렌이 친구들과 바에 들어오는 걸 봤고 그녀가 친구들과 활기차게 술을 마시면서 노는 것도 기억했어요. 그리고 7월 26일 새벽 2시 그들이 술집을 나와서 부두로 걸어가는 걸 봤는데 분명 그때 과하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찍혀있던 보안카메라도 보여주더라고요. 영상에서는 로렌과 친구들이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새벽에 나서는 그 모습들이 전부 찍혀 있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만취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로렌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의심한 엄마는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소지품을 두고 사라진 건데도 친구들이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게 생각했었고요. 특히 로렌이 죽은 다음 날 크리스가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올렸는데 근데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보드를 타면서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과 웨이크 페스트 너무 재밌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엄청나게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 이런 내용을 올린 거예요. 엄마는 친구가 죽은 다음 날 이런 포스팅을 인스타에 올린다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들 그녀의 죽음을 불행한 사고 정도로 간주해요. 몇 번이나 요청을 해도 전부 거절당했고요. 결국 7개월 후인 2016년 2월 로렌의 엄마 쉐리는 직접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사립 탐정인 셰일라에게 딸의 죽음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하게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참을 수 없었던 거죠. 탐정 셰일라는 우선 경찰의 진술조사와 부검 내용 그리고 현장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는데 로렌의 부상이 뭔가 실족사, 그냥 사고사로 보기에는 좀 수상했다는 겁니다. 우선 로렌의 목에 내부 출혈을 암시하는 혈종이 보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 졸린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지는데 알고 보니까 로렌의 폐에서 애초에 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익사가 아닌 거잖아요. 자,
셰일라는 살해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다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렌의 몸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추가로 발견하게 돼요. 우선 양쪽 허벅지에 각각 한 개의 멍이 남아있었는데 이건 누군가 그녀를 무릎으로 이렇게 누를 때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이렇게 결박하고 있던 걸로 보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슴에 물린 듯한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이건 성폭력의 흔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등에는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끌고 갈 때 생긴 듯한 상처도 남아있었었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배에 세모난 그 멍 같은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는 카누 끝부분 모양이랑 일치한 겁니다. 그리고 로렌이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하면은 낙하로 인해서 심한 멍이나 찰과상 그리고 바위에 베인 것 같은 상처가 남아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멍은 있었지만 추락에 의한 부상이라기엔 너무나 경미한 상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녀의 옷 또한 바위에 의해서 찢기거나 훼손된 흔적이 없었고요. 또 이상한 점은 그녀가 실족해서 호수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물의 흐름상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아니라 아예 반대쪽으로 향했어야 했다고 해요. 증거를 토대로 정리한 탐정 셰일라의 추정은 이래요. 로렌이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고 이때 그녀가 격렬히 저항하니까 범인이 목 졸라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신을 땅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카누에 실어서 강에다가 유기한 거죠. 이런 상황일 때 제일 의심 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날 같은 해먹을 썼던 크리스잖아요. 그래서 당일 함께 있던 친구들을 찾아서 다시 그 탐정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다들 우리 3명은 그 죽음에 전혀 상관이 없다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 증거로는 너무나 수상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물적 증거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엄마는 한나, 아론, 크리스 이 3명에게 $10,000,000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로렌의 죽음에 고의적으로든 또 방관을 했든 어떻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하지만 판사는 로렌의 사망이 사고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 재판을 모두 기각하게 돼요. 엄마는 절망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9년 마침내 항소법원은 3명의 친구들이 로렌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아요. 확실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진행도 더디고 또 이게 어머니한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소송을 취하하고 맙니다. 2015년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 사고사로 결론을 지은 후 계속해서 로렌의 죽음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로렌은 실수로 절벽에서 실족해 호수에 빠져 사망한 걸까요? 아니면 엄마의 주장대로 누군가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한 채 사고사로 위장된 걸까요?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터리 디바메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거 사건 타임라인 정리하느라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진짜 살다 이런 거짓말쟁이 처음 봤어요. 그럼 오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미국 엘라바마에 살던 나탈리 할로웨이는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생이야. 나탈리 완전 우등생이었거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이제 곧 들어갈 대학교에도 장학금 받아서 약학을 공부할 예정이었어. 공부도 잘하고 또 성격도 좋아서 친구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졸업하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 특히 미국 얼마나 넓어. 그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학교에서 졸업여행을 가게 돼. 와, 엄청 설레어했지. 그렇게 2005년 5월 25일 남미 아루바 섬으로 졸업여행을 떠났어. 낮에는 바닷가 가서 막 물놀이도 하고 선탠도 하고 또 저녁에는 예쁘게 입고 레스토랑이랑 바도 가면서 5일 동안 알차게 시간을 보냈지. 졸업여행 마지막 날인 5월 30일. 다음날 떠날 생각하니까 좀 아쉬웠나 봐.
나탈리는 곳에 친해진 현지 애들이랑 클럽에서 조금 더 놀다 오겠다면서 친구들을 숙소로 먼저 보냈어. 그러니까 친구들은 조금 피곤했거든. 그래서 그럼 조심히 놀다 와라 하고 호텔로 돌아가게 돼. 그리고 그게 나탈리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다음날 아침 다들 막 짐 정리하고 있는데 나탈리 집만 그대로인 거야. 그제서야 친구들은 나탈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눈치채게 돼. 그래도 그 비행기 시간 전엔 오겠지 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끝내 나타나지 않아. 결국 걱정이 된 친구들은 실종 신고를 하게 돼. 바로 수사가 시작됐지. 근데 그 나탈리 마지막으로 만났던 현지 애들. 근데 걔네는 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이 막 수소문을 했고 얼마 안 가서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3명을 모두 찾아내는데 그들은 19살이던 조란 슬롯과 21살 디펙 칼포, 18살 사타시 칼포였어. 이 둘은 형제야.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네 다 불러서 물어봤지. 근데 얘네 진술이 좀 오락가락해. 처음엔 칼포 형제 차 타고 근처 해변에서 다 같이 놀다가 새벽 2시쯤 나탈리를 호텔 앞에 내려주고 3명은 다 집에 갔대. 근데 갑자기 사실 나탈리를 호텔 근처에 내려줬고 조란도 그때 같이 내렸다는 거야. 사실 이 형제들이 조란이 자기한테 해코지할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었다는 거지. 그럼 경찰이 그럼 조란을 조금 더 조사해보자 해서 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더 하는데 아니 얘 진술도 계속 번복돼. 처음에는 나탈리랑 같이 해변에서 내렸고 거기서 바로 헤어졌다 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라 사실 호텔 옆 호수에서 헤어졌어요 이랬다가 그 장소를 자꾸 바꾸더라고. 경찰은 너무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얘네 증언에 의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선 나탈리를 찾기로 해. 아루바 경찰, 그리고 네덜란드 해군, FBI랑 자원봉사자까지 다 같이 해변이랑 바다를 싹 수색했거든? 근데 아무 흔적도 없더라고. 그럼 지금 단서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조란이랑 칼포 형제를 붙잡아둘 명분이 없는 거야. 결국 3사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고 말아. 근데 사실 이 나탈리랑 진짜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 그거 조란이잖아. 얘가 제일 의심스러웠거든? 그래서 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갔어. 우선 조란 슬롯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해. 아버지는 변호사고 나탈리 실종 당시에 판사가 되려고 준비 중이셨대. 공부도 잘하고 또 집안도 좋으니까 친구도 많았다고 해. 그래서인지 나탈리랑 조란은 금방 친해졌대. 그러니까 곳에 막 붙어서 자주 놀았다고 해. 그렇게 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던 와중에 조란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갑자기 나는 세계 여행하면서 자유롭게 살겠다 라면서 해외로 나가버려. 근데 또 이게 여행을 가는 곳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막 이렇게 허세 부리면서 사실 나 살인사건 용의자였다 이러는데 약간 이걸로 관심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근데 또 웃기는 게 이렇게 여유로운 척 이야기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근데 너 진짜 범인 아니야?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막 뭔 소리냐고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욕하고 술잔 집어던지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었대. 근데 자기가 그렇게 떳떳하면 뭐 화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이런 정황 증거로는 체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치나 싶었는데 3년 정도 지난 2008년 1월 네덜란드 범죄 전문 기자가 조란이랑 인터뷰를 하게 돼. 근데 이때 카메라를 몰래 숨겨서 인터뷰 장면을 다 녹화한 거야. 자, 이제부터 조란이 이야기한 사건의 전말이야. 사건 당일 나탈리가 마지막 날이라고 같이 놀자라고 해서 약속을 잡았대. 그래서 약속 장소인 술집으로 가보니까 벌써 학교 친구들이랑 나탈리가 완전 취해 있더래. 그래서 자기도 같이 술 마시고 춤추면서 놀다가 새벽 1시쯤 따로 나와서 아까 그 칼포 형제 기억나지? 걔네가 차로 나탈리랑 자기를 호텔 옆 해변에 내려줬고 이제 둘만 남았잖아. 분위기가 좀 좋았지.
한참 해변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했는데 그 순간 나탈리가 몸을 막 심하게 떨더니 쓰러졌다는 거야. 깜짝 놀라서 이를 흔들어 깨워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겁이 났고 정신이 없었대. 그래서 우선 나탈리를 해변 나무 옆에 기대게 하두고 기록이 남을까봐 핸드폰 대신 공중전화로 보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부르게 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순간 당황해서 정신이 없었다며. 근데 기록이 남을 걱정을 할 수는 있었던 거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내 추정일 뿐이니까. 어쨌든 곧 친구가 도착을 했고 보트까지 나탈리를 같이 옮겼어. 그 후에는 친구가 이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들어가라 라고 해서 곧장 집으로 왔지. 그때가 한 새벽 2, 3시쯤이었고 다음날 아침 친구가 나탈리를 1.5km 정도 떨어진 바다에 버렸다라고 한 게 조란의 증언이야. 이 모습은 모두 TV에 방영됐어. 나탈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드디어 사건이 해결됐구나 싶어서 기뻐했지. 나탈리 실종 미스터리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사건은 더 복잡해져. 경찰이 조란을 체포했지? 그리고 바로 신문하는데 와, 또 얘가 말을 바꿔. 사실 이게 다 그냥 기자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준 거다 라면서 거짓말이라더라고. 아니 근데 얘가 갑자기 잡혀오니까 그냥 말 전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찰이 바로 조사를 해봤는데 진짜로 그날 밤에 공중전화 사용 기록이 없더라고. 뭐야? 심지어 조란이 불러냈다고 한 그 친구는 그 당시에 아예 섬에 없었어. 그리고 보트를 가지고 있지도 않대. 자기는 그냥 뭐 기자 좀 놀리려고 한 거다 이러면서 진짜 거짓말이라는 거야. 근데 얘 진짜 사이코 아니야? 이런 걸로 장난을 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다 수색도 더 해보고 조사도 해봤는데 결국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조란을 풀어줬어야 됐어. 아니 이게 말이 돼? 어쨌든 사건은 결국 미궁에 다시 빠지고 말아. 가족들은 나탈리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졌는데 이 모든 게 그냥 물거품이 된 거야.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2010년 2월 조란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거든. 그랬더니 조란이 또다시 나서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진실을 밝히고 나탈리 가족들을 돕겠다 이러더라고. 대신 대가가 필요하다면서 25만 달러를 요구하더라고. 가족들은 이 돈 준다는 게 좀 억울했지만 지금 증거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돼. 이 조란이 또 세계여행 간답시고 해외로 튈 수도 있잖아. 그럼 사건 해결 못할 거 아니야. 혹시 일이 잘못돼도 다른 혐의로 잡아놓으려고 FBI가 작전을 세우기 시작해. 근데 이게 나탈리 살해 혐의로 체포하기엔 아예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생각한 게 갈취 혐의였어. 사실 유가족한테 돈 뺏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나탈리 유기 장소를 말하면 바로 갈취 혐의로 일단 체포해두려고 한 거지.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하고 조란을 만나러 갔어. 또다시 얘가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때 새롭게 진술한 사건의 전말은 이거야. 사건 당일 밤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탈리가 자기는 안 가겠다면서 막 버텼대. 술도 좀 마시고 신난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더 놀고 싶었던 거지. 근데 조란이 엄청나게 피곤했거든. 순간적으로 확 짜증이 나서 나탈리를 차로 집어 던지다시피 세게 밀어버린 거야. 그런데 하필 차 모서리에 그녀의 머리가 찍혔고 갑자기 피가 철철 나기 시작해. 그렇게 나탈리는 손 쓸 새도 없이 사망하고 만 거야. 그 후에 아버지의 도움으로 나탈리를 해변에 유기했대. 그래서 그 장소를 물어봤더니 저기 그 해변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밑에 나탈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원래 해변 구석에다가 시신을 매장했는데 지금 그 위에 집이 세워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집 밑에 있을 거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경찰이 바로 확인해 보는데 진짜 어이없는 게 뭔 줄 알아?
그 집, 그 나탈리 실종 전에 이미 지어진 집이었어. 진짜 미치겠네. 얘 또 거짓말한 거야. 자, 그래도 갈치 혐의로라도 체포할 수 있잖아. 근데 FBI가 기소도 하기 전에 페루로 홀랑 도망가 버려. 아니, 진짜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유가족들 마음이 어땠겠어. 그 후로 조란이 조용히 사는가 싶더니 뜻밖의 사건으로 소식을 알리게 돼. 2010년 5월인데 페루에서 조란이 체포됐다는 거야. 보니까 살해 혐의더라고. 피해자는 21살이던 스테파니 플로레스. 조란이랑 카지노에서 만나서 그날 같이 게임을 했는데 스테파니가 돈을 꽤 많이 땄던 거야. 조란은 그 돈에 욕심이 생긴 거지. 그녀를 자기 방으로 유인하더니 그대로 살해하고 바로 칠레로 도주했어. 하지만 이번엔 얼마 못 가서 바로 체포됐고. 조란은 갈취죄로 이미 기소돼 있잖아. 그래서 FBI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페루 정부는 당국에서 이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 다른 나라에 보낼 수 없다라면서 거절했어. 그래도 일단 잡혀 있으니까 더 이상 도망갈 순 없잖아. 우선은 기다려보기로 했지. 2012년 1월 13일 조란은 스테파니 살인과 절도죄로 28년형을 선고받게 돼. 그 후로 페루에서 죗값을 치르다가 2023년, 그러니까 바로 작년이지, 미국으로 송환됐고. 근데 이렇게 송환되고 나서 얘가 입이 근질근질했는지 같은 해 10월 또다시 자백을 하거든. 진짜 사실 듣기도 지겹지? 근데 이번엔 좀 달라.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봐봐. 2005년 사건 당일 해변가에서 나탈리를 추행하려고 했던 거야. 당황한 나탈리가 크게 저항했는데 그 모습에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고 옆에 있던 콘크리트 벽돌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쳐서 살해했다고 하더라고. 그 후에 바다의 시신을 유기했대. 이번엔 진짜 확실히 하자 싶어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도 진행했는데 공식적으로 사실이라고 판명돼. 조란이 진짜 범인이 맞았던 거지. 18년간 미스테리였던 나탈리 실종 사건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 거야.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지.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 현재도 아루바섬 검찰은 나탈리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서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거라고 밝혔어. 오늘 사건 어때? 너무 답답했지? 진짜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그 자백들이 더 유가족들을 힘들게 했을 것 같아. 특히 그 범인의 태도가 진짜 열받았고. 하루빨리 이 사건이 완벽하게 해결돼서 이미 너무 늦었지만 나탈리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랄 뿐이야. 오늘 내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